기출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6주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 6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합치면 12주인데 일단은 기출문제 6주 할 동안은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 할 때, 요약집 6주거든요. 요약집 할 때는 요약집 내용을 설명드릴 때 기출문제집 풀이할 때 안 풀었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문제만 풀면 6주 안에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한 반 정도 풀고요. 요약집 갔을 때 나머지 반을 푸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내용은 이제 간추려서 이제 각각 2번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주관식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익힌 뒤에 문제를 풀어서 다시 또 다지고 그건 정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건 꼭 정석으로 해야만 합격한 게 아니어서 객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막 편법이 좀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 편법이 뭐냐면 어차피 문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전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고도의 무슨 학문적인 거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데 찍는 거잖아. 객관식은 뭐예요? 찍는 거지. 그러면 그게 왜 이거 찍었어요? 라고 묻질 않아요. 이렇게. 그 나중에 가서 맞다 틀리다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준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가끔씩 보면 이제 사람의 성격이 좀 거기서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어. 막 이해 안 하고 대충 찍으면 나는 찝찝해. 좀 약간 좀 그 완벽을 기하는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는 도움이 안 돼요. 좀 내려놓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추기만 하면. 그게 이제 객관식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이거 5번 보면 합격이에요. 문제집을. 요약집을 5번 보면요.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합격을 보장을 못 하는데 문제집을 5번 봐서 그건 합격을 보장해요. 왜냐? 나왔던 거 또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 과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그 과목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하시고 그 판단에 따르시면 될 것 같고 제 과목은 그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목적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목적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적에 해당하는 거.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뭐예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높이죠.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국명제가 아닌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워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거든. 근데 이해를 하실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게요? 중개업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냐고요? 중개업이라고.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냐고? 중개업.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정해서 그 전문성을 높여서 업무인 중개업을 건전하게 키워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그러니까 네 가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나? 없죠.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이거는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건전하게 육성이란 말이 나오긴 한데 부동산업이 아니고 뭐예요? 중개업. 부동산업의 범위가 넓어요. 부동산업, 부동산 산업 전체를 얘기해요. 부동산 산업 중에는 부동산 금융업도 들어가고 부동산 개발업도 들어가고 부동산 관리업도 들어가고 부동산 중개업도 들어가. 부동산업의 범위가 더 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지도도 아니고 육성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 거. 좋은 말인데 이런 거 없죠? 이런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하고. 답이 몇 번이야? 2번? 맞아요? 목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목적이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봐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용어에 대한 거예요. 용어. 이거 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중개가 뭐냐 그러면 중개는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3조에 써져 있는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 소개시키는 게 뭐다? 중개다. 부동산을 계약하게 만드는 거. 이거 중개. 중개업은 글자가 하나 늘지요. 중개에서 중개업. 그러면 의뢰를 받아갖고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해주는 것을. 중개가 뭐였죠?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행위하는 것을 알선했을 때가 중개라고 그랬었죠?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업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이 돼요. 그래서 중개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 목적으로 여러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두 번 하고 말면 직업이 안 되죠.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나가서 보수를 받고 해야 될 건데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여기서 보수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했고 받기로 약속까지는 끝냈는데 현실적으로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받은 걸로 쳐서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원래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개업은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개 사무실을 등록을 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지.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수를 갖다가 받기로 약속만 했지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한 사람은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격증 딴 사람이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외국 자격증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다 요 말이 들어가면 오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실을 개설 뭐예요? 등록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줄여서 개공이다. 부동산 사장님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두 개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에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 보조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취직돼 있어야 돼요. 네, 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소공이라고 얘기하고 보조원은 취직된 직원인데 자격증 없이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바람에 중개 업무는 못 보고 허드렛 일인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중개보조원이 누구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없죠.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요건데.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 부동산 사장님 얘기합니다. 자, 중개사법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가 뭐예요? 개공사장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고요. 구별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요걸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높은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높은 사람은 둘 다. 그 중에는 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요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임원 사원인데 증 갖고 있으면 뭐로 보고? 소공. 임원 사원인데 증이 없으면 법률상 보조원.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 업무를 봐줄 수가 있다. 이 사람도 소공에 포함되니까 맞죠? 오케이.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보조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안내, 일반 장부 서류 작성. 이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소공이다. 맞다. 이 사람이 보조활동만 했다고 해도 증 갖고 했죠? 그러면 소공이야. 자격증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보조활동을 하면 보조원이지.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돈을 챙겼어. 돈 챙겼어요? 근데 우연히 했죠. 그러면 이건 계속 반복성이 없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요건은 4가지지만 크게 2가지 갖고 따지는 거예요. 보수를 챙겼는데 우연히 해갖고는 중개업이 안 되고 반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보수를 안 챙기면 역시 또 중개업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려고 그러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가지라고.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핵심적 요건은 보수 챙기고 어떻게 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 4가지 요건 중에서도 핵심은 요 2가지라고. 그래서 보수를 혹시 받았다 손치더라도 우연히 하게 되면 중개업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도 보수를 안 받으면 또 중개업이 안 되고 이런 얘기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이 여기서 다 맞나요? 답은 5번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문제도 답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틀린 문제는 3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틀렸다 그러면 3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틀린 문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그럼 동그라미를 치면 맞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맞았다는 뜻이 아니고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풀어본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가. 다음 두 번째 풀었을 때 이걸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20%밖에 안 돼요. 다시 풀어보죠. 틀렸죠? 동그라미 하나 더 칩니다. 이렇게. 또 세 번째 풀었어. 그러면 이제 풀어낼 확률이 한 30, 40% 정도 조금 올라가. 그래도 100% 아니야. 또 틀렸어.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많이 풀어봐야 돼. 틀린 걸. 딱 풀었는데 맞췄어. 맞추면 어떻게 돼? 아까 지금 2번 문제는 맞췄다고 쳐봐. 맞추면 여러분 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안 칠해도 표시는. 이거 뭐야? 2번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풀어봤더니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 틀렸다가 아니고 맞춰서 다시 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다시 풀 필요가 없는데 맞추긴 답은 맞췄어. 근데 이건 내가 잘 모를 것 같아. 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것은 체크 표시를 해도 돼야 돼. 다시 안 풀더라도 요 지문만큼 어떻게 해?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근데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되고.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거 막 풀어. 그래야 이게 4번, 5번 풀어야 교정이 돼요. 교정. 생각이 이제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잘. 틀린 거 계속 틀려.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는 이유가 다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양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정말 막 잘 틀리는 지문 있죠, 지문. 문제 하는 것보다도,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도 좋지만, 지문들 하나 딱 적어보고, OX 해갖고, 그거 틀린 걸 계속 반복해서 틀릴 확률을 확 줄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요. 자, 이거 해봅시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틀릴 예정이네요, 지금. 옳은 것은, 동그라미 많이 쳐져 있잖아, 지금. 법정지상권에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중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3가지가 뭐예요? 대상물, 부동산, 계약하는 거, 알선이지. 알선은 나왔어, 알선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양도하는 행위가 뭐야? 이게 계약이야.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그런 행위, 계약이 뭐예요? 지상권 양도 계약이야. 그게 안 써져 있지만 양도하는 행위가 계약이거든. 행위가 계약이고 양도하는 계약이에요. 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야. 지상권은 넘겨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상권 양도 양수 권리니까. 그런데 이 지상권의 목적물은 뭐예요? 지상권의 그 대상은 토지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이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이런 지상권,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어떻게 했어? 알선했어. 그러면 이게 땅에 대해서 요 계약하는 것을 알선한 거지. 그럼 뭐야 이거? 중개지. 그쵸? 이 법정지상권은 생길 때 어떻게 생겨? 땅 주인 A인데 건물 주인도 A였다가 여기서 땅 이렇게 뭐 관수법상까지 치면 땅 주인이 이렇게 그대로인데 건물 주인이 이렇게 B로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틀려지게 되면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임자한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절로 생기죠. 등기 없이도 생기죠. 이게 법정지상권이지. 그래서 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지상권이 생겼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누구야? B야. 건물 소유자. 이럴 때 나중에 요게 다시 매매가 돼서 건물 소유권이 이제 이번에 C한테 넘어가게 돼서 땅 주인 안 바뀌고. 그래서 건물 등기를 해주면 C는 어떻게 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C는 지상권은 취득해야 못해요. 건물을 돈 주고 샀어. 건물 등기 가져왔어. 그러면 C는 건물의 소유자 맞죠? 등기 났으니까. 그럼 지상권 취득해야 못해요? 못하지. 생길 때는 등기 없이도 저절로 생겨. 법정지상권이니까. 근데 넘어갈 때는 저절로 안 넘어가.
그러면 둘이 매매 계약하면서 지금 나온 거 지상권 양도하는 계약을 해야 돼.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가 설정 등기에서 이전 등기가 나야 돼 여기가. 그래야 지상권자가 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지상권자도 되고 건물 소유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1번하고 관련돼 있잖아. 또 관련해서 설명드려보면 요때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건물 등기가 났으니까. 근데 지상권자는 아니야. 법적으로 아직 등기 안 가져왔으니까 저절로 안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그러냐면 C 보고 야 너는 지상권자 아니잖아. 건물 임자지. 건물 철거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철거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지상권자가 아니라며 지금. 그러면 철거해 그러면 철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원래 있는 거지. 원래 철거해야지 지상권자 아니니까. 근데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은 났어. 여러분 상식대로. 왜 철거할 의무가 없어? 이 매매 계약에는 지상권을 넘겨받는다는 합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가져왔지만 앞으로 지상권을 가져올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넘겨주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쳐야 돼. 등기에서 이전 등기 되는 거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협조해야 돼? 땅 주인이 협조해야지. 당연히. 협조해야 될 사람이 협조받아서 등기 가져올 사람한테 철거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인정을 안 했죠. 상식이죠. 그 판례가 우리나라 역사상 10대 판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셨죠? 배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판례가 10대 판례 중에 하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판례를 낸 사람이 대법관 이회창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철거시키면 안 될 건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론을 대야 돼. 이론을.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이론을 본 사람이 이회창 대법관이어서 역사상 10대 판례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회창 대법관이 정말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고 훌륭하다는 건 다른 일이요. 근데 똑똑해. 이 안에 그거 들어가 있다고 본 거야. 들어가 있어 없어?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 있다고 본 거야.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판사들은 우리 국민의 그런 일반적 상식과 똑같은 결론을 내는 게 맞아. 근데 법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걸 내기가 힘든 케이스가 나와, 가끔씩. 이런 케이스. 이거 이론적으로 고지식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라고 판결해야지. 그러면 다 비웃을 거야. 근데 그것을 딱 이렇게 우리 사투리로 하면 공부를 쳐갖고 정말 훌륭한 거죠.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훌륭한 거지. 이회창 판사 정말 최고의 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나오고 나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천재나 보는 거예요. 천재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역사적인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는 사람은 왜 자고 있니? 이거 1번이 그거하고 관련돼 있고요. 자,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딱 한 번 매매 계약을 중개했어. 이건 뭐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이거 없잖아 지금. 반복성 영업성이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 틀렸지. 외국 법에 따라서 자격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아니지. 이거 틀렸지.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랬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이면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해. 그 중에는 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증을 갖고서 일하는, 거기에 소속된 증 갖고 있는 사람만 소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개법인에서 증 갖고 일하는 사람 말고 저희 같은 개인업소에서 만약에 증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공 아닌가? 그 사람은 소공이잖아. 그러니까 그 소공 안에는 이렇게 법인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업소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만자가 틀렸지?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요거 맞지? 증업단 얘기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지. 그쵸?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설명 의무가 없잖아. 보조원인데. 그러니까 이거 대신 뭐가 나와야 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 이렇게 나와줘야지.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다. 그죠? 그러니까 답을 칠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저기 요약집 할 때 풀 거라고. 하하, 이거 5번 풀어볼까? 기분 내키는 대로 푸는 거예요.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있는 거네.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겠죠.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소공이죠. 맞잖아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야. 높은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증이 있는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위하고 좀 겹치네. 그죠? 증 갖고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어. 법인의 사원인데. 그러면 이 사원은 어디에 포함된다? 소공에 포함되는 거지. 자격증 없으면 이것도 해주면 안 되지. 그죠? 사원이라도. 그러니까 임원사원은 계약서 쓸 수 있냐?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임원사원? 법인의 임원사원은 계약서 쓸 수 있냐고. 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에 쏙 들어가니까 써줄 수 있고, 임원사원이지만 증이 없으면 보조원에 쏙 들어가니까 계약서 못 써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중개법인의 임원은, 모든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었어. X지. 증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지. 자, 3번. 이 판례. 타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받고 챙기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계약이라고 그랬죠? 알선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개예요. 3조에 규정된 부동산 거래 행위하는 것을 알선했으니까 중개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의뢰받아서 보수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으니 이거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게 혹시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에 요 첫 줄 요것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변함이 없죠? 틀렸죠? 그래서 4번 등록하지 않고, 등록 안 했네,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중개한 자가, 그랬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보수를 안 받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뭐요? 반복적으로 해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중개업이 안 되니까 혹시 등록 안 내고 했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요거 맞네.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네요. 요거 맞고. 틀린 건 3번이네. 4번, 5번.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당사자 간이요. 근데 지역권 설정할 때 그 지역권도 대상 목적물이 뭐예요? 땅이죠, 땅. 땅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있다. 도로가 있는데 앞에 땅이 있고 뒤에 땅이 있는데 제 땅은 뒤에 땅이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뒤에 땅을 맹지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땅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땅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요 통로로 좀 씁시다. 1년에 얼마씩 드릴게. 그죠? 그 통행 지역권 뭐 이러잖아요. 그럼 땅의 일부도 지역권 설정이 될 수 있죠.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는 것을 뭐 했다? 알선했다. 응? 그럼 중개 맞죠? 어쩌노?
그치. 자, 그럼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풀기로 하고. 자, 7번. 중개대상물, 이거 뭐예요? 옳은 거.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OX. 중개대상물이 이제 부동산이야. 교환이 뭔지 알죠? 바꾸는 거.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다. XX. 어디가 틀린 거야? 교환하는 행위를 뭐요? 알선하는 것이 중개. 이 말이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빠졌죠, 이게? 되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만 쫙 읽고서 뭐예요? 어이구, 중개네. 여기 빠졌는데. 자,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에 보수를 받지 않다고 해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에이,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이것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높은 사람이네. 뭐 물어보는지 알겠어, 이제는.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자격증 갖고 있어, 임원인데. 그럼 어떻게? 소공이겠네. 근데 중개 업무를 봐줬다. 잘했다. 소공해. 아, 이게 틀렸네.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증 갖고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취직이 되어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단순히 보조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갖고요. 그럼 뭐예요? 소공에 포함되죠? 보조원에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되고 소공에 해당된다. 이것도 틀렸죠? 5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겠네. 등록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맞죠? 옳은 거 보라고 그랬습니까? 5번이 맞잖아. 근데 5번을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X. 개공은 아니지. 등록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 파트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뭐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보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정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분양은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이 선정되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지금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양권 상태죠? 선정되었죠? 이미 정해졌죠? 근데 지금 짓고 있죠? 장래 건물이죠? 아파트 분양권이죠? 중개물 될 수가 있다 이거고. 이걸 흔히 아파트 분양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니은번.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민법 시간에서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혹시 임목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해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요.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워놓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해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어때요? 세차장 구조물은 이게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물 아니니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로 볼 수가 없어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차장 구조물 하면 아닌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막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죠. 근데 거래 못할 건 아니어서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얘는 안 된다. 얘도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 내연, 4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 왜 안 넘어가?
요거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거.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이네, 이거. 되고.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건물인데 등기 안 났다는 거죠.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둥도 세워져 있고, 지붕도 있고, 주벽도 있고, 뭐, 그러니까. 3요소를 갖추었죠, 지금? 그러면 건물이야. 그래서 짓고 있다, 그래도 건물이고. 등기 안 났다, 그래도 건물이고. 건물은 중개사물 되는 거죠? 네, 2개 되는 거고. 디귿번. 아파트에 대한 주점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이거 뭐야?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분양 넣어서, 신청 넣어서 되면, 분양받을 그런, 어떻게, 아직은 자격만 있는 상태. 그걸 흔히 얘기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철거민 딱지. 이럴 때는 특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몇 동 안 정해졌죠? 분양 신청을 넣은 것도 아니죠? 그 상태에서는 장래 건물로 볼 수가 없다. 딱지 상태.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주택이 철거될 때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지. 그래서 특히 대토권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몇 번지 땅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이것도. 분양 신청할 자격에 불과하다.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2개는 안 되는 거고. 기억리언은 되는 거고. 답은 뭐예요? 기억리언이다. 이렇게. 예. 우리 실장님도 지금 아기가 7살밖에 안 돼갖고 일하시면서 아기 유치원인가? 갔다 올 때쯤 되면 이제 막 한 4시 반, 5시 반 되면 막 그냥 안절부절 못 하셔. 그래서 참 어렵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10년 만에 부동산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추게 됐는데 그때가 10년 전에가 애기들이 딱 그때야. 7살, 6살 이렇게 됐을 때. 근데 10년 흐르고 나니까 걔네들이 이제 대학교도 갔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사회인이 다 됐어.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런 나이가 됐는데. 그리고 한 10년 흐르고 나니까 이 엄마가, 아파트 비싼 거 한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가점포 조그만 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도 2개나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10년 되니까 딱 자리를 잡아버렸더라고. 그 10년 만에 변화가 된. 그전에는 그냥 빌라 전세로 살았었어. 근데 10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참, 우리 실장님 보면서 이 실장님도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 예. 우리 실장님 또 일 배워가지고 한 1년 있으면 또 나아갔지. 근데 진짜 지금은 사무실 딱 들어가면 눈이 막 몰입을 해갖고 눈이 막 이렇게 빠져나와서 덜렁덜렁한 걸 모르고 하더라고. 막 지금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해갖고 한참 몰입을. 그래서 지금 계약이 지금 2건이 막 진행되려고 오늘 계약금 들어갈라나 말라나 막 이렇게 되니까 어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마음에 안 드네. 다음 걸로 갑시다. 다음은 공인인증서 제도입니다. 이 공인인증서 시험 제도도 이제 가만히 보면 별로, 여러분들이 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식으로 풀어봅시다. 맞추는지 어쩐지. 자, 시험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지 테스트할 시간입니다. 시험 제도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이.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30회 때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그지? 어떤 경우죠? 시험 문제가 달라가지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예외적으로 나서서 내가 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나설 수 있죠. 국장이 그거죠.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잘 나오죠.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정말 단순해요. 단순한 게 너무 행복해요. 거쳐야 된다 그러면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끝을 틀리게 많이 낸다고. 응? 낼 때. 예, 그러니까 쉽지 이런 건 그죠. 잘 몰라도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틀렸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자격증 원래 누가 주는데요? 시도지사가 주지. 예. 근데 이제 재발급 신청은 시도지사 중에서도 누구한테 해? 자격증을 처음에 주었던 시도지사한테 재발급 신청이요.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받았어. 근데 분실했어. 근데 지금 사무실을 갖다가 저기 서울에서 하고 있어. 그럼 재발급 신청을 어디 가서 해야 돼? 경기도지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줬던 사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재발급 신청을 해서 받는데 요때 수수료 내요 안 내요? 그치. 그래서 요것은 구체로 얘기하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큰 돈은 아닐 거예요. 몇천 원일 텐데. 어쨌든 그래.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높은 사람이죠. 응? 높은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일반 서민 백성인 절대 나라를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넘길 힘이 없어. 나라를 팔아넘기는 사람은 저기 정치인이나 힘 세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지. 우리 국민은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없어. 저도 팔아넘기고 싶어. 돈 좀 많이 벌게. 그럴 힘이 없어. 그러면 그런 자격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잖아. 대통령을 비롯한 뭐 높은 정치인들, 장관들 다 똑같아. 이 장관 보니까 갑자기 열받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100%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100%. 탄핵시킬 사람 엄청 많아 지금. 특히 장관들.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줘야 돼? 시도지사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컨닝이 제일 쉽죠? 진짜 컨닝. 옛날 과거 시험에 컨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컨닝. 있었어 거기도. 근데 옛날 그 역사책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역사학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딱 뜨잖아 이제 과거장에서. 그러면 담장 밖에서 그 시험 문제 뜬 거에 대해서 답안지를 담장 밖에서 작성을 한대 이렇게. 예? 예. 다른 사람이 써 그래가지고 그 답안지를 이렇게 이미 뚫어놓은 관을 통해서 딱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는 과거 시험 보는 이조 판서 아들은 이게 막 설거침 하다가 밑에 딱 보면 답안지 그걸 냈는데 합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행위는 누가 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거 못 해.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사회가 되니까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열받지? 가만 안 두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 그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 한 거 보면 그때 사진이 없잖아. 그래서 대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출장을 가가지고 그렸대 이렇게. 그러면 실제 시험 볼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아들입니다 하면 그 사람 그림을 그려가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역사책에 그게 기록돼 나온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100년 뒤에 가도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부정행위, 열받네 갑자기. 부정행위라는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 있을 때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을 뭐예요? 시험 못 보게 한다는 거야. 수능도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이 있어, 수능도. 근데 수능은 3년간 시험을 못 봐. 우리는 수능보다 한 수 위야. 몇 년간 못 봐? 5년간 못 봐. 5년 동안은 썩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뭐야? 이거 맞네? 5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계략적인 것을 전년도 12월 30일까지 관범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겠다 그랬죠. 요 계략적인 사항의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12월 31일이 아니고 2월 말일까지. 2월 말일이 왔다 갔다 하죠. 뭐 27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고. 그래서 말일자를 쓴 거야. 말일까지 한다. 무슨 공고예요 이게? 계략적인 사항의 공고지. 예. 이것도 사실 법조문에 이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요거 이제 정확히 틀렸지.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이 중개사항물은 넘어가고 요거예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둔다예요? 둘 수도 있다요. 안 두면 어떻게 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둘 수도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런 거 어렵지.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여기 위원장 머리통 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 예. 근데 위원장은 누가 되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여기 위원들이요. 위원들은 누가 임명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1차관이 되고, 위원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즉 보증 설정이에요. 우리 중개업소는 지금 개인업소 같은 경우는 사고에 대비해서 얼마짜리 보험에 최소한 들어야 돼? 2억짜리 들어야 되죠. 중개법인일 때는 최소 4억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요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는 이게 5천으로 시작했어. 5천만 원. 그렇다가 중간에 1억 됐다가 1억이 어디까지 올랐어? 2억까지. 두 번 바뀌었네. 5천에서 1억, 1억에서 2억까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 될까요? 다시 1억 될까요? 오, 버나마나 4억 돼요. 그러면 집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리잖아요. 안 떨어져요. 경기가 안 좋고 그래도 그 올라간 가격이 쉽게 잘 안 떨어져. 떨어졌다고 해도 또 나중에 또 경기 좋으면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을 샀을 때도 보면 한 6억 좀 넘게 샀는데 5억 5천까지 떨어졌어. 5억 5천까지 떨어졌을 때 그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진짜 많이 떨어졌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그때 그 지역에서 좀 잘 나가는 아파트여가지고 많이 안 떨어진 거야, 그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 6억 2천, 5천 넘어서 그게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 물가 상승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다시 1억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이게. 예?
우리 실장님 벌써 지금도 막 책상을 막 쳐.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달라지지. 근데 그때는 뭐야? 우리 내 돈 가지고 살라고만 생각한 거야. 못 사.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지, 이제. 근데 그때보다 뭐야? 2배 이상 올랐어,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또 어디 분양 받아놓은 게 있지. 그럼 잘했다고 그랬어, 어쨌든 간.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보수 변경. 중개보수.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 예. 보수 변경. 예. 근데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전화해갖고, 그냥 손님 붙여갖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주고, 계약사장 써주고, 무슨 뭐 500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비싸다! 이런 관념이 있어.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곧 수업이 끝날 예정이에요.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예? 대답을 못 하잖아.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운영해봐. 그러면 1초도 안 걸려. 비싸다고 할 수가 없어. 왜? 한 건 하려면 에너지가 녹아내려.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쉽게 되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녹아내린다니까. 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랑 그거 생각하면 결국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지금은 조 선생이 지금 자기가 부동산 하니까 지금 빨리 해, 빨리 해갖고 느껴봐야 돼. 한 칸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물건 작업해야지. 또 손님 작업해야지. 그다음 뭐 소개시켜 보여줘야지. 마음에 들게 해줘야지. 조건 맞춰줘야지. 가격 맞춰줘야지. 이쪽 맞추면 저쪽이 또 안 된다고. 저쪽 맞추면 우리도 최근에 2천만 원 갖고 안 된 것도 있어. 그게 실력이긴 한데 진짜 안 돼.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자, 자기들이 해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보수 변경. 어쨌든 이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시험제도. 자격증제도. 그래서 요 시험제도를 갖다가 저기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 뭐 이런 과목 같은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는 뭐예요? 중개업의 육성.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심의사항이에요. 요 중에 시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정해지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하면 무조건 시도의사는 따라야 되는 거 요거 하나. 예, 그렇고. 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아이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자,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가볼 텐데, 문제 한 2개 정도 풀고, 받기 시끄러워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건가? 오케이. 35회 때니까, 이거 작년 거네요. 이거 좀 어려운 거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할 때 아까 정책 손 좀 보시오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끝에를 살짝 바꾸잖아. 봐봐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맨날 똑같아.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1차관. 국토부도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1차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제척사유가 뭐냐면 그 심의에서 빠질 사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영구에서 용역 올린 것을 아내가 심사를 해. 그러면 심사할 때 그 용역 올린 거에 대해서 뭐야? 패스 통과시킬까 아니면 통과 안 시킬까?
안 시켜? 맞아. 빨래도 안 개고 뭐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재척사유를. 그 사람은 심의할 때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게 뭐야? 재척사유야. 거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어떻게? 안 빠지네. 회피하지 않는다. 회피는 자기가 스스로 아유 우리 남편 거는 내가 심사 못하지. 이렇게 빠져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안 빠지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해촉할 수가 있다. 해촉이 뭐야? 그 위원회에서 잘른단 말이에요. 누가? 위원장이. 아까 위원장이 누구지 근데? 1차 관행이지. 자, 그 다음에 근데 말이 안 되지. 해촉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요 해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1차 관행 임명했나? 임명을 누가 했어? 국장이 임명했잖아, 위원을. 자, 다시 생각해봐. 위원을 누가 임명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높은 사람 임명했잖아. 근데 그보다 낮은 사람이 잘라? 말이 안 되지. 누가 이걸 잘라야 되겠어? 이게 위원장은 1차관인데 이 위원장 1차관이 자르는 게 아니고 누가? 국장이 잘라야지. 임명을 높은 사람이 했는데 밑에 겁대가리 없이 밑에 낮은 사람이 자르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보수 변경도 이거 뭐예요? 심의사항이 들어가죠? 그걸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틀렸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건 뭐? 시험제도, 자격제도.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 예외죠, 예외. 그러려면 어디서 땅땅땅 해야 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겠다. 땅땅땅. 그때 가능할 수 있죠? 국장이 나서서 시험 문제 내고 막 할 수 있죠? 네,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이고. 요거 봅시다. 4번. 자,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심의위원회.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어요, 이게? 정책, 손좀, 보시유. 정책, 손좀 보시유. 정책 좀 고치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수, 소수. 보수 변경. 협회 설립인가? 요건 없잖아요, 지금. 답은 2번 고르셔야 돼, 일단.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죠?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은 뭐냐면, 그 안건을 올린 사람이 배우자, 안건 올린 안건에 대해서 배우자가 거기에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안건 올린 사람, 저 사람 좀 빼주쇼. 그게 기피 신청이야. 기피 신청을 갖다가 했을 때 받아줄지 말지는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것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인 게 맞아. 근데 우리는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잖아. 일단 넘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 이것은 방금 전에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땅땅땅 그리고 이건 시험에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지. 들어가. 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시험이잖아 또. 이것도 시험이고 들어가지. 요거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시험은 매년 1회 본다고 하지만 원칙은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올해 안 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보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디서 미리 땅땅땅 해줘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지.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시험 제도고. 그럼 얘만 좀 조금 모르겠어. 안 배운 내용이야. 그런데 요 암기한 것 중에 여기가 있어 없어 이거? 없잖아. 그 둘 중에 고민했을 거야 아마 처음 한 사람. 근데 이것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할 사람이 그 위원회밖에 없어.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뺄까 말까를 자기들끼리 결정한다고. 그래서 얘가 아니고 답은 요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찍는 거야? 그래서 찍기지, 찍기. 다른 걸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7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아이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누군데? 1차관. 1차관이 임명 위촉해요? 아니지. 국장이지. 이거 틀려버렸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됐으면 이렇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최대한 8문제나 되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8문제 답이 1번이니까. 예? 예. 그럼 나머지는 한번 봐봐. 보수 변경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맞지? 손 좀 보시유. 자격취득이라고 되면 이게 시험제도잖아. 그럼 여기 대해서 뭐라고 결정하면 뭐예요? 시도의 사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도 맞지? 근데 이거 암기할 때는 4, 7, 11 이렇게 포함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면 이것도 맞지? 위원이 속한 법인이 위원 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아까는 배우자를 예를 들었죠. 배우자는 아닌데 위원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여간 대리인이었다는 거야. 대신 일해준 사람이야 위원이. 근데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대신 일해줬던 그 위원이 거기 심의에 참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 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 아까는 뭘 예를 들어서 배우자, 또 친척도 있어, 친척. 이런 사람 빠져야지. 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 아니면 뭐 감정평가했던 사람, 연구 용역을 했던 사람, 이거 다 빠지는 거지. 그 중에 뭣도 들어가? 대신 일해줬던 사람도 빠져. 위원이 어떻게 했다고? 대신 일해줬어. 그 사람은 그 심사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지. 답은 몇 번? 1번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까지 이번 주에 봤어요. 다음 주에도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까지는 했어서 다음에 이제 등록제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